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험지 출마 힘겨루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지도부와 중진 또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호응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침없이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결국에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이 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당이 혼란 상황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윤두현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정면 충돌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혁신위가 처음 출범할 때 정권을 가지고 민심에 따른 이 혁신을 하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질서 있는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조심해서 정제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자 당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걸 정면 충돌로 좀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말을 이렇게 뱉고 보니까 아마 스스로도 조금 뭐 잘못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이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면 또 어떤 당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 개입 이것도 상당히 원인이 됐었거든요.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후보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이 대통령과는 뭔가 독립적인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 등장 과정에서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마저 뒤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 보면 사실상 거의 윤석열 사당의 어떤 극치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게 느꼈을 법해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당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언급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에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히면서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앞서 국회 취재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윤두현 의원님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까? 예, 인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신호는 자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척과 신호가 들어가서 내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위가 출범할 때 민심을 반영하는 혁신을 하라고 했고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이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무에 일일이 간섭, 총재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섭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호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거와 같은 총재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이 전체를 다 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억지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혁신, 그 제도 혁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 인물에 대한 혁신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범을 지도부, 중진들이 해달라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네.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뭐 친윤이라는 표현도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썼는지는 잘 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원칙을 이야기를 한 거지 특정인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네. 하고 이제 한 건데 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은 100% 그게 주고받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용산의 뜻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또 주목받았던 부분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얘기한 지도부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이 부분이 김기현 대표가 내 거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결국에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유상범 전 대변인이 네. 이야기해서 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김기현 당 대표가 평소에도 의원으로서 내가 할 것은 거의 다 했다. 네. 내가 무슨 미련을 가지고 연연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21대 국회 처음 했을 때 저와 김기현 당 대표는 과거 취재원과 취재 기자로서의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만났을 때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는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당이 잘 될 것인가, 네. 국민들에게 이 모범을 당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험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험한 일은 뭐냐? 오욕이 있더라도 현재 자리를 지켜서 당을 보호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흔쾌히 그 자리를 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줘서 당이 보다 나은 위치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구하고 확정하는 거지 이른바 떠밀려서 가면 그 국민들에게 감동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은 부적절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은 부적절하지만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선택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당 대표의 거취를 혁신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권한을 사실은 당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당 대표의 거취를 논의한다. 이게 사리에 안 맞는 거잖아요. 사리에 안 맞는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시 국민의힘의 진짜 오너는 대통령이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쇼잉이죠.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 어떻게 당대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에서는 절대 권력인데 이 절대 권력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 거취를 논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그 주제도 많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로 인한 정말 그 민심의 어떤 끓어오르는 분노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런 정치 쇼잉에 의해서 붙잡아두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저희 당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한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정치 쇼잉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두현 의원님 반박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당 역사를 쭉 이래 보면
오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총선 당시 그 최병렬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본인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총선 불출마를 요구받습니다. 네. 그 불출마합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지만 당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쪽 그 당내에서 반대쪽에 서 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해서 총선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 강철의 원칙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우리 당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정당의 이 구성 운영을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뇨한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속도전을 펼쳐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좀 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3호 안건으로 혁신위에서 청년 비례대표의 50%는 청년으로 공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것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보고는 됐습니다만 존중한다라는 의견만 나왔을 뿐이고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이 혁신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어떤 무게 중심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혁신위가 정권을 준다 하는 것은 자유롭게 건의하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쪽에서 건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하는 효과와 함께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토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 방법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혁신에서 내놓은 모든 안건을 즉각 아무런 수기 과정도 없이 한다면 그게 통법 회의지 어떻게 최고위원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속도로 그리고 실수 없이 과오 없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른바 말하는 피하 개념으로 안건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네, 최고위에서 좀 신중하게 보려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식 의원님?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루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혁신위는 제안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이 보니까 50% 청년 비례 아닙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만일에 실현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인 제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어떤 그 국민의힘의 세대 포위론 전략이다. 이준석 대표가 주창했고 실제로 대선 시기나 최근 몇 차례 선거에 사실 맹위를 떨쳤죠. 그래서 이번 총선도 지금 선거제도를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데 선거제도가 민주당은 이것을 현제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 병역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을 할 거냐 여기서 뭔가 가르마를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현재로 가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도 비례대표를 낸다. 이 현재대로 가면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낸다. 이런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비례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50%를 청년 비례로 하게 되면 청년 세대들에게 반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현실적인 대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이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앞에 이제 저 청년 비례에 대해서 약간 네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은 대충 우리 정치권의 비례대표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다음에 지역구로 간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당은 당규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청년을 50% 비례 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정치를 하겠다면 비례대표로 온 청년들을 그 다음에 지역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도 함께 모색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앞에 것만 보고 하면 제가 아까 전 말씀드린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 그를 위한 그 전주곡이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냥 그 본인의 그냥 해석이고 그 전망일 뿐이다. 정치라는 것이 이 누군가가 상상하고 그리는 대로 갈 확률은 크게 낮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예를 들어 위한 이 한동훈 장관을 이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시키기 위한 이 퍼포먼스라면 그 전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서 당을 막 흔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면 온갖 이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바닷가, 모래밭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많은 그런 경우의 숫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네,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국무위원 가족에 대한 적십자사 연말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의 통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한 장관의 부인이 공개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많은 약 70여 명의 고위 이 공직자들의 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왜 유독 한동훈 장관의 부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기획이 된 거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출마를 위한 시동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앞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을 위한 카펫 깔아주는 거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압하기가 힘들 것이다 총선에서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당의 혁신,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라면 결국 비대위 체제를 염두에 둘 수 있고 그렇다면 누구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 정권은 역시 이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카드가 누굴까? 그건 한동훈 장관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만일에 탄핵이 되면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범여권의 이런 정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는 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탄핵을 이렇게 바라는 듯한 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이 야권과 이런 어떤 투쟁 전선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뭔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과정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다. 그리고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지도부 자체가 이렇게 개선되는 교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동훈은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뭔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고 라이벌의 눈에는 라이벌이 잘 보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눈에 똑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예, 그 첫 번째는 70명의 고위공직자가 봉사를 하는데 왜 그 특정인이 주목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봉사 활동이 처음이 아닐걸요. 여러 차례 반복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왜 그게 공개된 게 아니라 특정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그거는요, 언론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왜 주목하냐. 주목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아닙니까? 자꾸 뭘 한다 하니까 언론에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여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획한 거라면 요청을 하고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한 장관 이제 반박의 이야기가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장관인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 어떤 그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서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지 뭐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 진실이어서 반박하지 못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보고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뭐 제가 이제 기자도 하면서 그리고 저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기 직무에 충실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정치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그 전 법무장관 수사할 때 이런 걸 생각하고 정치 나 할 거야 하고 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국민들은 감동한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정치다. 그런데 자꾸 의도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의도를 가진 사람의 의도적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얘기했고 이것이 당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된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어떤 험지 출마에 대한 얘기가 당내에서 있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 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참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당에서 누구도 험지 출마를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네. 그리고 당 내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김은경 혁신위 때도 중진 험지 출마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복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들은 희귀 자원이다. 잘 보존해야 된다. 지금 3선 이상이 23%입니다. 77% 의원들이 초재선이에요.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국회 내에서 견제를 하려면 아주 경험 많은 훌륭한 중진 의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때 당시 김은경 혁신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당내에 모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이 페북에 개인적인 사견을 올렸습니다. 험지 출마에 대해서. 근데 김두관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치 역정이 그런 어떤 험지 출마나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 대표에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자기 정치, 자기 이 스타일의 정치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원욱 의원은 그걸 이렇게 빌미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지역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의 경선 선거에서
매우 지금 어두운 전망이므로 뭔가 이렇게 당 지도부에 대해서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 뭐 네 분이 원칙과 상식 이런 모토를 네. 걸고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저는 비슷한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자기를 지금까지 3선이나 뽑아준 그런 동탄의 시민들께 이렇게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면 나도 험지 출마한다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저는 이제 험지 출마하는데 험지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험지라는 것은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는 적대적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것은 유권자나 주민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격전지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선택하는 것에 대표적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후순위에 비례대표를 신청해서 열성을 다해서 이 총선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원내 제2당, 제1야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서 1985년에는 그 갑자기 이 당시 50 정권에 의해서 정치 규제가 됐던 민주화 인사들을 정치 해금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서 급조해서 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 청주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민우 총재가 종로 중구에 출마해서 이른바 이 당시 민정당의 이종찬 의원, 민한당의 정대철 의원과 진짜 혈전을 벌여서 신한민주당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 제2야당, 제3당이 됐지만은 민한당과 거의 근접한 이 의석수를 가지면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1야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2야당에 있다고 판단돼서 민한당이 해체되고 신한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그래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총선일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아주 유력해 보이던 종로 선거구를 포기하고 당선이 어려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네. 총선에서 실패합니다. 낙선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자기 희생의 모습이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불과 2년 뒤인 2002년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느냐가 이른바 흠지라고 표현되는 격전지 출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도부가 그리고 보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이 흠지라고 이야기하는 격전지 출마론의 배경이고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예배가 될 수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안 하실 거예요. 왜? 사람은요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파악하는데 자기 희생하는 모습 별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는 그 흠지 출마 안 하시고 그 총선 지휘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른바 그 땅 짓고 헤엄치기식 지역구에 나가서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두 번째 주제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도 보여주시죠. 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조금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앞서서 이해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원호,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키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이 네 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정풍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당내에서 어떤 이 네 분이 앞으로 조직적인 목소리를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당에 반발해서 탈당을 한다거나 신당 창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헤어질 결심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네 분 의원님들은 우리 당 내에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약 30여 명 모여있던 의원님들인데 그중에 네 분만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왜 저런 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그 공천 작업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권력 재편기에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좀 난관이 있는 그런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그래도 개혁하고 혁신하려면 우리 정도의 의원들은 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인을 한편으로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당 창당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놓고 오늘 그 모임을 발족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네 분들은 아마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분이고 윤영찬 의원께서는 또 뭐 초선이시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대통령을 모셨고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갈 명분은 없죠. 다만 이제 선거 제도가 지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신당 이런 창당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가까운 정당 혹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정당으로 몸을 실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수도 있다. 친윤계 의원들도 합류할 수 있다. 총선 전에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총선에서 3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경제학 원리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총선 때가 되면 공천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네. 항상 공급은 적습니다. 그러면 이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는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것 외에 뭔가 이제 철학이 달라서 또는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신당 만드는 것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양김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두 거물 정치인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양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당 만드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급조 정당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뿌리 깊은 정당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논리로 이제 이른바 말하는 현역 의원이 올 수도 있다, 뭐 하다 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니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의 이제 공천 그 과정에서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 이탈해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도 하는 경우에는 무게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